동쪽 먼 바다의 하나의 점 같은 섬. 2500만 년 전 동해바다에 태어난 신비로운 섬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태고적 자연과 함께하며 살아온 사람들. 작지만 큰 섬, 독도를 품고 오랜 세월 동해를 지켜온 울릉도를 만납니다. 저 넘어 보이는 것이 동해의 보물섬 울릉도입니다. 항구에 닿자마자 자연이 만들어낸 해안의 절벽들이 눈인사를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배로 3시간, 긴 기다림 끝에 만나는 울릉도의 풍경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는데요.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도동항 입구가 요즘 부산합니다. 업한 장을 빼곡히 채운 오징어가 이곳이 울릉도임을 한눈에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징어보다 더 유명한 울릉도에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도동항 오른쪽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향나무 한 그루. 무려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울릉도와 함께 해온 울릉도의 수호신입니다. 화산이 분출해 탄생한 섬 울릉도. 울릉도는 화산섬 특유의 기암 괴석과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가진 자연의 보고입니다. 울창한 원시림에는 육지에선 볼 수 없는 태고적 자연의 신비로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이 있다니 정말. 이건 뭐 안 와본 사람들은 절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자, 아이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안 힘들고 정말 상쾌하네. 원시림이 울창한 숲길을 지나면 울릉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리분지인데요. 아직도 개척시대에 험난한 자연을 이기고 삶을 개척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초가집같이 생긴 이 집은 울릉도의 전통가옥 투막집입니다. 이 집이 우리가 1989년도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아, 1989년도. 네. 근데 이렇게 뵈니까 집 속에 또 집이 있네요? 예.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 구조를 또 다시 하나를 더 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대기를 하는데 강원도에 보면 이 우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눈이나 바람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대기를 다시 설치했는 거죠. 아, 이 지붕이 이게 억새입니까? 예, 억새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나리분재 나는 걸로 다 빼가지고. 아, 나리분재도 억새가 있고. 예. 재료를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여기 있는 모든 뭐 나무나 억새 같은 걸 다 이용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여기 있는 걸로 다 했었죠. 겨울이면 2m가 넘는 눈이 쌓이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처마 끝에서 땅까지 벽을 둘러치는 우대기를 만들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따로 창문을 두지 않고 부엌 또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 머니까 쌀 같은 거는 갖고 오기도 힘들고 논이 없었으니까요. 예. 주로 이제 옥수수나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주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 쌀밥 먹기는 명절 아니면 생일 이럴 때 외에는 먹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귀했죠. 투막집이 있는 곳을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울릉도 사람들이 살았던 또 다른 형태의 전통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그 그림으로만 보던 울릉도 너와집이구나. 아, 이게 돌들이 얹혀져 있네. 응? 자, 아이고, 아, 여기는 다 나무로. 야, 지붕이 밖에서 볼 때는 얼기설기한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촘촘하네. 아주 그냥 빈틈이 없네. 이러니까 그 큰 눈을 견디지. 아이고, 방은 조그만해. 너와 집은 투막집보다는 더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집인데요. 투막집과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눈을 막아주는 우대기가 있습니다. 너와집이란 명칭은 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나무 조각인 너와를 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돌을 눌러놓은 지붕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살아온 울릉도 사람들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주민이라야 16가구밖에 살지 않는 나리마을. 오랜만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 감자전을 함께 나눠 먹으며 옛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지금은 살만해졌다지만 그 옛날에는 명절이나 돼야 겨우 쌀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만큼 팍팍한 시절이 있었다지요. 이건 뭐 하도 맛있어가 나무 칼로가 비료비도 모르겠다. 아픈 줄도 모르겠 묻겠다. 옛날에 그래 저 배로가 어디 저 나가면 여기서 있다가 우리 저 첨부나 저 도도이나 가면 그 위실 낳고도 그러지 위꾸도 진실이에요. 진실 맞아요. 나리동 아가씨들은 쌀 서대 못 먹고 시집 갔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 왜요? 없이 못 먹지. 아픈 사람도 근거히 뭐 한두 대 사가지고 보양하는데 입성코 젊은 게 그 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못 먹지. 쌀이 되게 귀했네요. 귀했지. 귀하고 말고. 저가지 어디 오늘은 떡무라. 그 오랜 세월 쌓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맛있게 잘 됐다. 옛날에 먹던 그 맛이다. 잘 됐고 맛도 좋고 간도 맞고 잘 됐고. 하지만 그 팍팍했던 삶도 옛날의 기억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울릉도는 어떨까요? 이번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곳 성인봉을 향했습니다.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오르는 길. 태초의 고생대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저기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먹는 버섯이야. 뭐를 정확하게 먹으면 안 돼.
저기 바위에 있는 게 응? 바위에 있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저게 명이야. 산마늘. 절벽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가까이서 쓰는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가져갔겠지. 그냥 일반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고기에 그냥 싸서? 이렇게 사서 삼겹살하고 궁합이 잘 맞잖아. 그냥 저거 딱 먹으면 바로 그냥 마늘 맛하고 똑같아. 마늘. 그러니까 산마늘이라 그러잖아. 명이를. 산마늘이라. 개척 당시 이 산나물을 먹고 생명을 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명이나물을 비롯해 성인봉 등산길에는 다양한 울릉도의 특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항상 변함없이 이 길을 지켰을 나무와 야생화들,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맛봅니다. 정상이다. 드디어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곳 성인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더 올라갈 곳이 없네. 왔다. 자, 여기가 이제 성인봉 정상이야. 울릉도 섬 한복판에 가운데 제일 이제 높은 데인데.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예,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데 정상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360도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고. 이렇게 정상에서 수평선을 360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이야, 나네. 정상에서 바라본 울릉도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자, 이게 나리분지로 보는 전망대. 성인봉 아래로 펼쳐지는 여러 개의 봉우리와 늠름한 바위들은 그 자체가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산과 바다의 절묘한 조화, 울릉도는 그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절경입니다. 그러나 오랜 등산으로 지친 등산객에게 가장 반가운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데 나오는 이 샘물인데 성인봉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인수라 그러지. 진짜 시원하다. 아유, 정신이 확 드네. 성인봉 약수인 성인수는 길손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꿀맛 같은 물입니다. 물맛만 좋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성인수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또 다른 절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시원스러운 물줄기를 뿜어내는 복내폭포. 성인봉 아랫자락에 위치한 복내폭포는 25m의 높이에서 3단으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가 일품입니다. 절경도 절경이지만 바로 이 물이 울릉도 주민의 생명수라고 하는데요. 성인봉에서 발원해 원시림을 지나 힘차게 떨어지는 이 물이 바로 울릉도 주민들의 상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의 섬, 절경이거든요. 여기 동네 폭포가 하루에 물이 3,000톤 나온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울릉도 주민들이 담으니까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정말 시원하죠?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무더위가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내폭포는 울릉도 주민의 식수원이며 여기에 보면은 물이 3단으로 떨어집니다. 물이 산 안에서 지하수 면처럼 물이 농출수면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주민의 좋은 식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수로 흘러내리는 울릉도의 청정수.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이 물은 자연이 울릉도 사람들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울릉도의 자연은 섬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시원함을 선물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숲길을 거닐면 이상하게도 금세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네. 바닷바람인가. 이 나무들이 그 삼림욕을 한다는 그 삼나무. 야, 확실히 공기가 다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참. 아이고, 어르신들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 중에. 동네 분들이신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사장님. 아니, 근데 좀 여기서 찬바람이 나오네요? 예, 풍열이라고 하네요. 풍혈? 예. 땅속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 아니, 날씨가 더운데 왜 어떻게 찬바람이 나오죠? 이 속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 증거예요. 지하수가. 지하수. 예. 야, 이 수건 이게 바람에 날리는 거 봐봐. 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이 들어오네요. 찬바람이. 어이, 소름이 막 끼칠라 그래. 아유, 시원해. 이거는 이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섬백리하입니다. 유일하게 울릉도 방에 자생하고 있는데 이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그래. 섬백리. 그래서 섬백리. 예. 어우, 셉니다. 쓱 건드리는데 그 허브향도 아주 진한 허브향 냄새가 확 나네요.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섬을 찾아올 때 이 향기를 맡고 그래 섬을 찾아온다. 아, 이제 깜깜해서 안 보이거나 물 한 개가 꼈다거나 뭐 이럴 안개가 때. 끼었다든가 뭐 이럴 때 이 향기를 맡고 그러면 찾아온다. 그래. 자연 냉장고 풍열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과 짙은 섬백리 향의 향기면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데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오늘도 더 세요. 아니, 이거 수박을 원래 이렇게 시원한 거 갖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갖다 연하던 거예요? 예, 연하거. 그럼 냉장고네요. 네, 냉장고도 나와요. 천연 냉장고. 주민들이 이러면 이제 더보면 여와가 많이 비싸는 거예요. 그럼 저 바닷가 가서 해수욕은 잘 안 하시고요? 해수욕 어린애들은 이제 해수욕을 하고. 그 어르신들은 여기 오셔서 찬바람 쐬시고 어린이들은 여기 내려가서 해수욕하고. 야, 좋으네요. 아이고 말고요. 나물이며 약수며 여름을 이길 지혜까지 모든 걸 내어주는 어머니처럼 성인봉도 울릉도 사람들에겐 모든 걸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인 셈이죠. 이번엔 해안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울릉도 북동쪽 끝에 위치한 섬목입니다. 울릉도 해안 일주도로의 끝지점인데요. 저동항으로 가기 위해 이곳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배에서 만나는 울릉도 해안이 태고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울릉도 안내를 맡은 건 배 선장님. 1인 2역을 하시네요. 70년 전에 저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쭉 7개 나와요. 이 해안에는 길이 없네요. 길이 없죠. 아, 왜 여기만 길이 없죠? 우리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를 완전히 100% 길이 나야 되는데 이 구간에는
103년 동 29년 동안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앞으로 다 된 완공된 해도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지금 내가 본다면은. 배를 타고 울릉도 해안을 바라보면 울릉도에서 최고로 손꼽힌다는 3대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면 현포리 앞바다에 있는 이 바위섬은 울릉도 3대 절경 중에 하나인 공암입니다. 10m의 구멍이 있어 공암이란 이름이 있지만 코끼리가 코를 물속에 담그는 모습이라 해서 코끼리 바위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북면 천부리 앞바다에는 3개의 바위가 함께 서 있는 이 바위들의 이름은 삼선암. 지상으로 놀러왔다 시간을 놓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세 손녀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3대 절경은 관음도에 있는데요. 관음도의 북동쪽 절벽 아래에 있는 2개의 해식 동굴인 관음쌍굴입니다. 배를 타야만 구경할 수 있는 이곳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관음쌍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닷빛은 쪽빛 바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깨닫게 해주죠. 관음쌍굴이 위치한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3번째로 큰 무인도로 최근에서야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울릉도와 관음도를 연결하는 보행 전용 다리가 완공되면서 관음도의 절경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경이네 비경. 이 또 울릉도를 본섬을 이 밖에서 이렇게 보는 이 경치가 또 다르고 또 울릉도 그 맑은 바닷물을 위에서 이렇게 또 내려다보는 또 이것도 또한 또 비경이고. 아, 우리가 그 섬에서만 이렇게 바라봤던 관음도를 이 다리가 또 놓여지면서 갈 수 있으니까 점점 울릉도는 우리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네. 야, 저쪽으로는 죽도, 또 저쪽으로는 삼선암, 여기가 관음도.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음도의 풍경. 오랜 세월 이 절경을 지킨 것이 자연이었다면 훼손되지 않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그냥 자연 그대로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울릉도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바다와 산과 너무 잘 조화가 어우러진 곳 울릉도인 것 같아요. 자연이 만들고 자연이 지켜온 섬 관음도. 오랜만에 바위섬의 모습을 드러낸 물개와 함께 울릉도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역사를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태하마을입니다. 태하마을은 1903년까지 울릉도 군청 소재지로 섬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태하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작은 신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하신당은 옛날 성황당 같은 곳으로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던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섬사람들이 배를 만들면 선주들은 가장 먼저 이곳에 배를 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안녕을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들고 가 다 하고 나면 뭐 시험 또 치면 걸리고 자기 소원대로 다 되지요. 요 태화동에 작년에 오징어로 대가 4살 잡던 대가 대성어라고 그때가 이까를 못 잡아요. 못 잡아가지고 여가 주인이 선주가 이거 몇 분 제사 지내고 오징어를 얼마나 잡다고요. 그래 안 되면 여가 드려요. 맞아 누란다. 우리도 그렇고. 성하신당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태종 때 안무사 김인호는 울릉도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키라는 명을 받고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전날 밤 해신이 나타나 동남 동료를 두고 가라 명하는 꿈을 꿉니다. 이를 무시하고 출항하려 할 때마다 경랑이 일어 섬을 떠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자 무사히 출항할 수 있었다고 하죠.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왔을 때 백골만 남은 아이들을 보고 속죄의 마음으로 사당을 지었다는 가슴 아픈 전설입니다. 성하신당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자연 안반면에 새겨진 각성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각성문에는 오래전 울릉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각성문은 이규원이라는 분에게 검찰사하는 직함을 줘가지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울릉도에 배가 와서 여기에 제일 먼저 정박을 하고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돌에다가 이 글을 새겨서 기록을 남기고 갔는데 이규원 검찰사가 가신 그 다음에부터 이주정책위를 써가지고 울릉도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대로 그 뒤로부터는 매년 육지에서 사람을 울릉도로 보내서 이제 울릉도 주민이 많을 때는 한 3만 명까지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조선 말 울릉도로 주민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 태하마을. 태하마을로 사람들이 모여든 건 태하마을의 자연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자연 항구가 양쪽으로 이쪽에도 뻗어나갔고 이쪽에도 뻗어나갔고 그 안에는 사가리 자연적으로 쫙 뻗어나가기 때문에 배를 개반하기도 쉽고 우선 보기에 쉽고 안에는 평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을 뜨고 대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에 개척지의 요새가 될 수 있는 희망적인 자리가 되십니다. 저반시설이나 평지뿐 아니라 이것도 큰 몫을 했다고 하죠. 태하마을 해안 바위로 된 절벽 아래 붉은 빛깔로 움푹 패여있는 이 굴의 이름은 황토구미입니다. 황토에서 9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게 황토라는 건데. 아, 황토. 예, 이것 때문에 이 태화동이 황토구미라고 옛날에 이름 지어가 지금까지 흘러나옵니다. 아. 예, 이 황토는 사람이 먹어도 유익하지 해가 되지 않고 옛말에는 9가지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진짜로 이 흙을 먹어봐도 됩니까? 아 이거 한번 짜서 보세요. 예. 작고 진짜. 무슨 좀 짭짤한 맛도 나고. 짭짤하고 이 오랜 세월에 가물이 묵었는 게. 예.
작고. 진짜. 먹어도 해롭지 않고 독이며 그릇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였던 황토. 당시 개척민들의 힘든 삶에 보탬이 된 고마운 존재였겠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1세대 개척민들. 그 험난한 삶은 당시 물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동나무 도시락입니다. 오동나무 도시락인데 여기 그 옛 개척자들의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여기다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나갔는데 그 이 오동나무는 이 썩지 않는 기질이 있고 이 가벼워요. 그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대나무를 여기다 잎을 깔거든요. 잎을 깔게 되면 대나무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밥을 여기다 놓으면 그 오랫동안 상하지 않죠. 그런 이제 도시락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도시락입니다.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았을 그 당시의 삶. 자연을 통해 자연을 극복해온 개척민들의 지혜는 당시 생활용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악지형인 울릉도는 어디를 가도 대부분 비탈진 경사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심해 보이는 곳에도 드문드문 밭이 보입니다. 아니 저기서 일을 하고 계시네. 저희 선생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비탈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밭에 산마늘 파종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밭입니까? 예, 예. 야. 가만있어 봐. 제가 그 울릉도 밭 구경도 좀 하고 제가 조금 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길이 어디입니까? 아, 예. 여 위에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아, 그 위에 거요? 예, 예. 모노레일 타고 내가 가서 내려갔다 같이 오도록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제가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이것이 울릉도 농부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모노레일. 45도의 경사진 밭에 레일을 깔아 동력 수레를 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농업용 모노레일로 농부의 밭일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비탈진 밭에서 농사짓기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저도 한번 일손을 도와봤습니다. 언제 해보셨는가 봐요? 아, 한일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되게 잘하셔요. 예. 집에 조그만 텃밭. 예, 아, 좋네요. 화산섬이라 그래갖고. 예, 화산재예요, 울릉도 토지. 근데 이거 지금 황토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건 개토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겉에는 이 흙이 섞였거든요, 화산재하고. 예. 그런데 한 50cm 정도 들어가면은 한 60, 70cm 화산재가 쌓여 있습니다. 아, 이 밑에? 예, 예. 그럼 그 화산재가 약간 그 거름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흙이 이렇게 나눠도 소나기가 안 떠내려갑니다. 아, 지대 흡수를 다 하니까. 아, 화산재가? 예, 예. 아. 그리고 또 가뭄이 들어도 크게 가물질 않고요. 아.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가물지 않는 땅. 비록 비탈진 농지지만 이곳 사람들의 든든한 삶의 터전입니다. 쫑떼기 올라오는 거. 주어진 자연에 순응하며 슬기롭게 살아온 삶의 모습은
외양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는 또 퇴비받는 곳입니다. 아, 이건 또 거름으로 또 쓰시고. 예. 그런데 소의 모습이 흔히 보던 한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얼룩배기 황소, 우리나라 토종소 칙소입니다. 이게 울릉도 옛날 토종소로 호랑이 무늬가 얼룩덜룩하니 호랑이 무늬지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이 소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이래서 종. 예. 칙소라고 그래요. 아, 이게 그 칙소라는 소군요. 예. 얼룩소. 예. 아. 예, 칙소의 특징은 소에 이렇게 얼룩 무늬가 호랑이처럼 있다는 것이죠. 얼룩덜룩하니. 그래서 칙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이 칙소가 일반 한우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게 덩치가 한 800kg, 1000kg가 좋은 건 그리 나가거든요. 예, 종자 좋은 건.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더 성장함으로써 질이 좋은 소가 됩니다. 예. 보니까 이 풀을 좀 먹이나 봐요. 예, 주로 풀을 많이 먹입니다. 이게 무슨 풀입니까? 아, 이게 울릉도 산바지하고 칡농크로고 요새 딸때가 많이 나거든요. 딸때요? 예. 딸때라고 산딸기입니다. 아, 산딸기. 예. 이런 산딸기라든가 선바지라든가 칡농쿨이 수부근이 우거졌기 때문에 소 몇 마리 키우는 것은 전부 약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부지런하면 이거 뭐 사료는 반값 정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탈진 밭에서 캐낸 풀이 칙소들에게는 좋은 여물이 되는데요. 농부에게는 사료 걱정 덜어주고 칙소 또한 건강하게 자라게 하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산악지형인 울릉도, 비탈길에서는 이렇다 할 대중교통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높은 곳에 사는 주민들은 읍내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마을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나 봅니다. 트럭이 서 있는 마을 한켠에 마치 반짝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2,000원어치. 자. 보약 왔어요. 짜게 한보다 없나? 두부는 1,500원. 22,000원. 22,000원. 천도복숭이도 좀 좋은 거 있던데. 아줌이 가등이 작은 거 가오지 말고 좀 좋은 거 가세요. 그래, 좋은 거 맛있는 거 갖고 올게. 보도하고. 좀 그런 거 좀. 복숭아하고. 올수박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복숭아하고는 아직 싸니까. 육개도 비싸지다, 수박이. 육개 비싸지, 맞지? 수박이 그렇게 올랐어. 매일매일 기다려지는데 매일매일은 안 오시고 일주일에 뭐 3번 정도는 오고 이제 그렇게 해. 울릉도에서는 이 완전 백화점처럼 뭐든 다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백화점 한 가지예요. 그래가 육지 소식도 듣고 이 트럭이 오니까 모든 밑에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좋고. 다양한 식료품과 채소와 과일들이 가득한 트럭. 야, 보약 몇 개? 보약 2대. 읍내 나가기 힘든 주민들에게는 이 트럭은 잡화상이자 과일 가게요, 백화점입니다. 대부분은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뭐 소식도 전해주고 물건도 이런 거 저런 거 밖에 나가면 구경을 못 하니까 여기 주위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와가 5만 그릇 가지고 와가 구경시켜주면 그저 좋아해요. 한 바퀴 돌아보고 벌써 자두 나왔네. 벌써 사과처리가 파란 사과도 나왔네. 열무가 오늘 누구 집에 이렇게 좋은 게 나왔노. 아무튼 차 자체에 오는 걸 그냥 좋아해요. 빠이빠이. 내일 또 만나. 올해로 17년. 마을 주민들에게 홍수자 씨의 트럭은 필요한 물건과 함께 읍내의 소식을 전하는 요긴한 존재인데요. 돈 벌기 위한 장사라기보다는 뭐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또 바람도 쉰다는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17년째 하고 있어도 뭐 지루하다거나 뭐 하기 싫다거나 뭐 하루라도 가기 싫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가면 또 반가워해주고 항상 기다렸다가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녀의 트럭이 좀 더 높은 산골로 올라갑니다. 한다고 안 나온다 막 한바탕 장이 열린 시골 마을.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머니들이 지갑 대신 물건을 들고 나오시네요. 내놓고 내놓고 돈 대신 농사지은 나물이며 곡식을 내놓고 대신 필요한 물건을 내어주는 물물 장터가 열렸습니다. 팔아도 여전히 가득한 트럭 안, 그 안을 채운 게 꼭 물건만은 아닐 겁니다. 알았다. 어머니, 물건을 이거 사시는 거예요? 이 촌에서 길렀는 거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팔기도 하고 뭐 물건도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배추는 얼마인데? 배추 오늘 4,500원. 뭐 참치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뭐 다 여러 가지 사 먹지 뭐요. 뭐 수박도 사고 수박도 이런 거 사고 모야지 여름에 더운데요. 그 어머니는 뭘 파신 거예요? 나 상추 팔고 뭐 오이 팔고 호박 팔고 그래 팔아요. 트럭은 또다시 더 높고 깊은 곳을 향합니다. 하루에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다는 산골 마을.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린 거야? 그러게 몇 시간 기다렸지. 며칠 온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모기향 갖고 왔다. 할머니를 오랜만에 찾았다는 홍수자 씨.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그녀는 자식이자 친구입니다. 할매 돈 안 줘도 된다. 여기 한 값은 받았고 이거 그냥 잡수어. 준하다. 트럭 엔진 소리를 까치 소리만큼 기다리는 할머니. 할머니 자잘한 게 드세요. 강냉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는 뭐 강냉이도 왜 이리 잘 삶는 거 몰라. 하늘 강냉이가 제일 맛있어. 더운데 불 때가 오래 삶는 거. 그러게. 아침에 안 잡수고 오늘 하루는 강냉이만 잡쌌나. 밥에가 뭐? 반찬 뭐 맛있는 거. 반찬은 지내는 콩나물 싸가 죽지 뭐. 물건 하나 팔기 힘든 이 산기슭을 어김없이 찾는 이유는 그 기다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천 가지 보물을 가진 울릉도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오징어겠죠. 덕장에 하나둘씩 널려있는 오징어에서 바다의 향긋한 내음이 깊게 퍼져나옵니다. 본격적인 오징어철은 가을. 그렇지만 항구에는 오징어잡이 배들이 출항을 서두릅니다. 벌써 오징어가 제법 잡히기 때문이죠.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간다는 노랫말처럼 오늘도 만선이겠죠?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했던 늙은 어부. 그런데 오늘은 오징어잡이가 외롭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어부에게 제일 좋은 일은 평생 만선입니다. 고기 많이 잡고 꿀을 끄시고 당연하지. 오늘 또 나가서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또 잡을까 나가면서 갑자기 많이 잡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두워지는 바다의 한가운데 드디어 오징어 배에는 집어등에 불이 켜집니다. 어느새 깜깜해진 바다 위에는 오징어 배만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싯줄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기가 없는 건 아닌데야. 고기가 있는데 낚시에 아무도 안 들어. 난감한 두 어부. 아버지가 좀 더 수고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손맛을 믿고 기계 대신 옛날 어부들이 사용하는 물레를 돌려보는 거죠. 시간이 잠시 흐르고 고맙게도 오징어가 하나둘씩 걸려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얼굴에 겨우 웃음이 돕니다. 두 마리가 물었다, 두 마리가. 이야. 와, 이거. 아들과 함께하는 물레질. 수조에는 하나둘씩 오징어가 쌓여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물레로 잡고 사람 손으로 산잡으로 잡고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잡았는데 하루에 뭐 많이 잡을 때는 뭐 한 5, 60개씩 뭐 보통 뭐 한 3, 40개씩. 아이, 옛날에는 정말 진짜 어부들이 참 고생 많이 했죠. 바다의 별미라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어부만이 맛볼 수 있는 맛, 바로 즉석에서 잡은 오징어 회일 텐데요. 아들과 함께 오징어를 잡는 늙은 어부의 모습이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잡힌 오징어만큼이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등대 불빛만 깨어있는 고요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두 어부는 밤새 잡힌 오징어 수를 확인해 보는데요. 무려 800마리. 만선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만족이 해도 어쩔 수 없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뭐 바다에서 주는 양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다에서 안 주는 양을 우리가 억지로 잡아올 수는 없는 문제고 바다에서 주는 양대로 잡아오는 거지 뭐. 어부들은 다 그래. 바다가 주는 만큼만 잡는다는 어부의 말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온 섬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유일의 영토 박물관인 독도 박물관인데요. 이곳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에 관한 다양한 문헌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874년. 세종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울진현 정동해중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릉도를 무령이라 불렀고 독도를 우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울릉도 보였기 때문에 울릉도 섬에 찾아왔고 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서 독도를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인데 모든 어업 활동이나 이런 거 섬이 보이면 그때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그때부터 어업 활동이나 이런 걸 경영해왔다.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조선조에 경영해왔다. 그런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었듯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의 영토이자 동해에서 만나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독도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 사동항으로 향했습니다. 선착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독도를 가기 위해 배에 올라 있었는데요. 독도를 향하는 마음. 무엇보다 독도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조금씩 독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독도를 가까이서 보니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겨우 87.4km 떨어져 있지만 독도를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이 맑아야만 갈 수 있는 독도. 다행히 오늘은 독도 동도에 위치한 선착장에 무사히 내릴 수 있었는데요. 독도 살아! 우리 땅! 독도 살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어느샌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상징이 되어버린 독도. 순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해온 이 섬을 대하니 조국이란 말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보니까 더 웅장한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진짜 청정해역인 것 같고 바다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자연 그대로 꾸며지지 않은 그대로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까지 왜 들고 왔어요? 태국에? 알려주려고. 이걸 우리 땅이라고.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는. 어떤 노래?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100여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상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진 독도에는 어디를 가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이곳 독도에는 지난 2007년부터 김성도 이장이 고기를 잡으며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이, 물었다. 물었어. 와, 물었네. 야. 내가 이거 한 40년 됐다. 40년 동안 바라보는 독도는 어떤가요? 독도가 나는 항상 좋지. 독도야. 이거 와보면 싹 느끼진다. 오래 금방 온 사람은 못 느낀다 그런 거. 독도를 사랑해서 독도에 산다는 김성도 이장의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아닐까요? 저기 한반도만 봐도 우리 한국 땅이라고. 자연 그대로 우리 한국 지도가 길러 있잖아. 일본 땅입니다. 뭐가 일본 땅이고 이게.
독도에 가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이것. 대한민국 땅이라는 한국령 표지석입니다. 한국령입니다. 한글로는 제 이름하고 똑같지만 이 한국은 바로 온 국민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독도는 비록 작은 섬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엔 언제나 큰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